것은 어떤 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가져오는 유익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연탄으로 제가 한번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 그것도 1년간 내가 쓴다 그러면 차도 타고 공장도 돌리고 난방도 하고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의 양이 연탄 4,200장, 4,000장 정도가 1년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한 달에 1톤씩 1년에 12톤을 씁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을 거쳐서 오늘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이 화석연료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먼저 화석연료가 어디서부터 생겼냐부터 따져나가야 됩니다. 광합성에서 나온 거죠. 결국은 화석연료도 이렇게 생겨먹은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놈들의 어떤 군집입니다. 최초로 광합성을 시작한 놈들이에요. 산소를 만드는 대로 일단 공기 중으로 나가기도 전에 물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는 산소가 있으면 어디에 쓰였냐? 물속에 보면은 철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철 이온을 만나면은 이걸 산화를 시키죠. 가라앉으면은 저런 방식의 어떤 시루떡처럼 빨간 층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퇴적암에. 저런 것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결국 만들어진 산소를 제가 철이 소모를 하게 된 거죠. 이산화탄소에다가 물, 거기다가 빛이 들어가면 설탕과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광합성이죠. 저 설탕은 식물이고요. 그리고 동물이 먹으면 동물의 단백질이 되고 동물의 골격을 이루고 식물이 묻히면 석탄이 되고 동물이 묻히면 원유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석연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저 중에 일부 산소는 물에 녹아 들어가는데 쓰여버렸죠. 공기 중에는 없어요. 또 철을 산화시키는데 쓰여버렸죠. 공기 중에 못 나왔습니다. 들어가다 산불도 나죠. 산불이 나면 저 설탕으로 표현한 나무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설탕도 없어졌고 산소도 없어졌습니다. 더러운 썩기도 합니다. 불에 타지는 않지만 썩기도 해요. 썩으면 뭐냐? 다시 또 돌아가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대기 중에 저기 보이시는 것 중에 산소 하나가 지금 살아남았죠. 쟤는 어디 갔겠습니까? 공기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탕은 몇 개 남았습니까? 여기상으로는 3개가 남아있죠. 그럼 저거 다 어디 있겠습니까? 저게 화석연료인 거죠. 자, 그러면 역반응으로 저 설탕을 산소를 가지고 태우자. 결국 화석연료를 산소를 가지고 태우자. 그럼 뭐가 먼저 끝날까요? 산소가 먼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양으로서의 화석연료는 그 양이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싹 다 태워 없앨 수도 없을 만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석연료가 끝이 없다라고 했는데 듣는 이야기는 앞으로 40년이면 원유는 고갈된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지금도 40년, 50년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오해 때문인데요. 우리가 40년 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장량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장량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장에 팔고 앞으로도 쭉 팔았을 때 팔 수 있는 수준의 채굴 단가, 그게 보장되는, 그래서 전체 자원량 중에 극히 일부분이 매장량이 되는 거고요. 내일 유전이나 아니면은 탄광이나 가스전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됐는데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매장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속도하고 추가되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원유는 앞으로 40년, 50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양은 물리적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써오면서 일어난 폐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지적으로는요, 미세먼지 같은 오염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남극에 가면 80만 년 전에 있었던 그 대기 성분이 눈 속에 갇혀 있겠죠. 그걸로 쭉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지난 80만 년간 제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던 시기도 300ppm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빙하기에 170 정도 내려갔다가 간빙기에는 300 정도까지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변화를 해왔습니다. 제일 마지막 정도 되는 여기가 마지막 빙하기고요. 요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이제 생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400ppm 넘어갔다는 얘기는 적어도 지구가 지난 80만 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환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미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가사 바뀌었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평균 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하고 저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찾아보니까 평균 기온 13도고요. 강수량은 1800으로 가사가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였잖아요. 그런데 뒤에 대구 명태 거북이 부분에서 대구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습니다. 생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2100년 정도가 되면 1.1m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해운대는 잠기겠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추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얼음이 있는데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런 거 밑에 뭔가 공기방울이 올라와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 메탄가스입니다. 그게 날이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풀려나는 겁니다. 가스가 풀려나서 올라와서 저런 식으로 고여 있는 거죠. 메탄에 들어있는 탄소의 양이 지금 공기 중에 있는 탄소 양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저게 풀려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3배가 돼버리는 거죠. 이 변화라는 것은 급격하고요. 원래 저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녹아내려가지고 싹 그냥 지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기 있던 메탄들은 싹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전기 만드는데 오일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대체를 했느냐? 원자력하고 가스가 오일을 대체해왔습니다. 제 새끼 손가락 끝마디보다 작은 요만한 우라늄 연료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이, 전기 양이요. 열로 말고 전기로요. 양이 석탄 1톤을 석탄 발전소에서 떼었을 때 나오는 양하고 같습니다. 연탄으로 따지면은 저게 적어도 한 400장, 300장 가까운 400장 되는 양인데 그 가격이 5,000원인 거죠. 물론 나오는 CO2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경제성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하기 쉽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경제성을 무기로서 발전이라든지 나머지 에너지 분야에서 가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되겠는데요. 태양이라고 해서 무궁무진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보는 타임 스케일에서는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정도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것이 나름 또 고충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독일은 신재생 비중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 중에 풍력하고 태양광을 합하면 30% 가까이 지금 육박해 있는데요. 태양광 피크가 올라가면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많을 때는 많지만은 없을 때는 또 비율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을 가스, 석탄, 갈탄 여기에 의존해야 되는 시기들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이 기후변화 대처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하루 24시간 태양이 떠 있지는 않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보조금을 끝낼 때가 되었다. 여하간 투자할 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는 왼쪽에 보시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100% 신재생으로 가고 100% 태양광 풍력으로 가고 그걸 리튬 배터리로 백업을 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3,000조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 리튬 배터리가 아닌 새로운 배터리 기술 혹은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의 신재생에서 태양광 풍력에 줬던 보조금을 그쪽으로 넣어라. 그래야지 결국 태양광과 풍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력이 다 좋은데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 해결료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라는 거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펀드를 만들어서 뭐 두 가지 정도의 기술에 지금 투자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지극히 분명해요. 그리고 원자력, 지금의 원자력에서 진일보한 원자력을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사용 해결료 이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만약에 난다면 결과는 이런 정도의 결과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발전소가 있었던 미국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79년에 났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새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누출이 혹은 방사선 피폭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카터 대통령이 사고 난 발전소를 방문했어요.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뭐라도 씌워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경락 건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있어서 밖으로 많이 퍼지는 것은 없는 거죠. 저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아마 사고가 될 겁니다. 사용 해결료는 사실 이거 95%는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갖다 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통에다가 해결료를 집어넣고 그걸 구리통에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그리고 구리통을 용접을 해서 막아버립니다. 요 구리통에 쌓인 사용 해결료를 노랗게 생긴 진흙입니다. 점토층 가운데다 이렇게 박아 넣어요. 근데 저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지하 500m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세슘이나 아니면 스트론튬 같은 이런 놈들은 반감기가 30년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은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하에 묻어놨다가도 깨진다 그러면은 물에 녹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300년이 지나면 그건 없어지기 때문에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물질이 하나 있죠. 플루토늄 같은 놈들은 물에는 안 녹아요, 잘.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24,0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4만 년은 가야지 이제 플루토늄이 우라늄으로 다 바뀌는데요. 만약에 요 구리통이 깨지더라도 깨지지도 않겠지만 약간 깨지거나 녹아서 뚫리면은 플루토늄이 물에 녹지 않지만 아주 극히 일부는 녹을 수도 있겠지만 녹아서 나오더라도 요 점토층을 통과하는데요. 요 35cm 정도 되는데 점토층을 통과하는데 대략 31만 년 정도가 걸려요. 저 아래쪽에서 다 관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수준이죠. 그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부지를 찾는 자체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기술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자력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를 그린다면은 여기 보시면 이 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자로가 되겠고요. 저기 산등성이에 보시면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의 가능성을 원자력으로 보완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적합한
미래 에너지 솔루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다입니다. 일본과 같은 섬나라입니다. 에너지로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 그리고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대응, 게다가 초미세먼지라는 국지적이지만 그래도 동아시아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오염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을 어떤 자원을 택해서 써야 되겠는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보완을 해서 간헐성을 극복하고, 그리고 원자력은 안전성과 사용 해결료 문제를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면은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